뭐? 소송? 너한테 줄 유산 같은 건 하나도 없어. 보험금! 보험금 같은 소리 안 해. 내가 차라리 그 돈을 땅에 내버릴지언정 절대 너한테 안 줄 거다.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부산 사상구에 살고 있는 65 장덕수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되니 돌아보면 즐거웠던 추억도 많고 후회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얼마 전 아내의 기일이라 가족끼리 모여 간단하게 제사도 지내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전쟁같이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지나간 파란만장한 시간을 돌아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먼저 떠난 아내가 유난히 많이 생각나 마음이 힘든 날에는 저와 아내의 이야기를 조금씩 기록했어요. 오늘 용기 내어 제 지나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들어보시고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이야기든 가감없이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남겨주신 의견을 잘 읽어보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벌써 6년이 다 되어갑니다. 인생의 전부를 함께한 아내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메워지지 않더군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함께 넘긴 고난의 시간도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별처럼 수많은 우리의 추억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자식을 함께 키워낸 일이겠죠. 하지만 정성으로 키웠다고 해서 모든 자식이 다 착하고 올바르게 자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우리 가족의 짧은 일대기입니다. 저는 20대 시절 투박하고 촌스러운 남자였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창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어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왔죠. 그러던 중 결혼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내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고운 그 모습에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죠. 하얀 장갑을 끼고 얌전한 투피스를 입은 모습이 제 눈엔 천사가 따로 없었어요. 그때부터 아내에게 끈질기게 구애한 끝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때만큼 청춘이었던 때도 없던 것 같아요. 빈 주머니 사정에도 아내에게 사다 줄 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흐뭇해했죠. 아내가 그 꽃을 받고 얼굴을 붉게 물들이던 모습을 보면 세상이 모두 내 품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대 후반에 양친을 잃은 아내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여리고 착한 아내와 다르게 그 형님은 정말 개차반인 사람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을 때려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노름을 자기 돈벌이 수단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떠들던 한심한 인간이었죠. 어느 날 결혼한 지 1년쯤 지난 가을이었어요. 방파제에서 아내의 오빠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익사였어요. 그 일로 한동안 동네가 떠들썩했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술을 마시고 방파제를 걷다 그만 바다로 발을 헛디딘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이 틀 무렵 아내가 저를 깨웠어요. 덕수 씨 밖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나가봐요. 저는 아내와 함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사과 박스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군요. 박스 안을 들여다보고 저는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돼 보이는 아기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기가 왜 여기 있지? 아내도 아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우리는 우선 황급히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아기를 녹여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박스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세상을 떠난 아내의 오빠와 낯선 젊은 여자 그리고 아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순영 씨. 당신의 오라버니 상준 씨와 함께 살던 사람이에요.
아이는 태어난 지 5개월 되었고 출생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요. 아이 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에게 이 아이를 맡깁니다. 편지를 읽은 우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의 품속에 있는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리가 없는 그 아기는 기분이 좋은지 방긋 웃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맑은 늦가을 새벽에 첫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덕수 씨, 어떡하죠? 우리가 키워야지. 핏줄인데 버릴 순 없잖아. 든든한 우리 아들이 되어줄 거야. 우리는 아기에게 민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2년 후에는 예쁜 딸 은주도 태어났어요. 딸과 차별하지 않고 아들을 정성으로 키웠어요. 아내는 두 아이를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유일한 혈육이었던 오빠의 아이 그리고 친부모에게 버려졌던 아들에게는 연민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유독 아들에게 엄하게 굴지 못했어요. 그러다 민재가 5살이 될 무렵 소아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불행에 마음이 아파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왜 불행은 자꾸 우리 민재에게 오는 걸까?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그리하여 아내는 2살 배기 딸을 시댁에 자주 맡기고 아들의 간병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쉬는 날 하나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원래 다니던 공장 일이 끝나면 대리운전을 뛰었고 공장이 쉬는 날에는 막노동을 했죠. 매일같이 온몸이 쑤셔 눈만 감으면 서서도 잠이 들 만큼 피곤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린 나이에 소아암과 싸우고 있는 아들 그리고 그런 아들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눈물로 간병하는 아내.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딸을 떠올리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행히 아들은 2년여의 투병 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 서서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들에 대한 애착과 연민이 더욱 깊어졌죠.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제대로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재야, 이거 하고 싶어? 엄마가 도와줄까? 은주야, 자기 방은 자기가 치워야지. 그리고 책은 깨끗하게 보는 거야. 이렇게 더럽히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오히려 딸에게는 잘잘못을 정확히 일깨워주고 엄하게 대했죠. 저는 이대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 아들을 엄하게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조금 이기적인 면이 있긴 했지만 바르고 착하게 자라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아이는 모두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들이 막 성인이 되었던 해, 저는 그동안 모아뒀던 돈으로 공단에서 산업용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다행히 사업은 제법 성공했죠. 덕분에 두 아이의 대학 학비를 모두 대줄 수 있었고 부산 외곽에 있는 경치 좋은 곳에 전원주택도 하나 지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10년간은 우리 가족에게 다시 없을 평온한 시간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공기업에 취업을 했고 간호대를 나온 딸은 시내의 한 병원에 일자리를 구했죠. 제 사업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아내와 저는 아픈 곳 없이 건강해서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제 짝을 만나 결혼까지 했고 저는 두 아이에게 적당한 집도 한 채씩 해줄 수 있었죠. 그렇게 두 아이를 모두 출가시킨 후 저는 이제야 아내와 여유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30대 초반이 된 무렵부터 우리 가족에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들은 회사를 그만뒀다며 제게 찾아와 대뜸 창업 자금을 도와달라더군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왜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 회사 과장이 공공연하게 거래처에서 뒷돈 받는 거 상부에 보고했는데 알고 보니 다 한통속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잘렸어요. 아니, 뭐라고? 그 인간들 오히려 절 모자란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의의 사도가 되고 싶으면 나가서 너 혼자 잘해보라면서 말이에요. 저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정직하게 살아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걸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사정이 참 딱하긴 하더군요. 게다가 다른 일도 아니고 그릇된 일을 바로잡으려다 그렇게 되었다니 그 버릇 없던 녀석이 언제 이렇게 잘 자랐는지 내심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일을 외면하면 나중에 그 일이 화가 돌아온다는 말은 제가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이제 계획은 뭐냐? 아버지와 비슷하게 산업자재를 유통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그쪽으로 인맥이 좀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의 계획을 먼저 듣고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가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아들은 1년도 되지 않아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죠. 아들의 부탁에 저는 두 번째 사업 또한 도와주었지만 그때도 몇 달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전부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날이 갈수록 위축되어 갔습니다. 우리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며느리와 부부싸움도 자주 하는 것 같더군요. 어느 날 민재가 술에 취한 채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잘못된 일은 외면하지 말라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회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그놈들은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반면 전 2번이나 쫄딱 망했잖아요. 이게 다 아버지가 잘못 가르쳐 주신 탓이에요. 그냥 그런 일 정도는 남 일이라고 여기고 무시하라고 하셨어야죠. 내 인생 책임져요. 아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고작 듣는 소리가 이런 소리라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놈이! 왜 너 사업 실패한 이유를 엉뚱한 곳에서 찾아? 이게 널 도와준 이 아비한테 할 소리냐? 민재 아버지, 진정해요. 민재가 지금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아내는 화가 난 저를 막으며 아들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날 아들은 방에서 한참을 서럽게 울다가 잠이 들더군요. 이후 아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고 입만 열면 세상에 대한 원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는 궤변을 펼치며 이제는 저에게 뻔뻔하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저도 이제 접대도 하고 치사한 짓도 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남을 거예요. 전에는 자금이 모자라서 오래 버티지 못한 것도 원인이었다고요. 오래 버티면서 무슨 짓이든 하다 보면 다 되는 게 사업이에요. 아버지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절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정말 환장하겠군. 대체 너 왜 그러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돈 있다고 사업이 다 되면 세상 부자 중 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저는 세 번째 사업은 절대 안 된다며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은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말았죠. 아내는 저 몰래 아내 이름으로 사두었던 건물을 팔아 아들에게 돈을 건네줬어요. 여보, 대체 왜 그랬어? 그 건물은 우리 노후를 위해 준비한 건물인데 얼마나 힘들게 샀는지 당신도 알잖아. 민재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 자식인데 도와줘야지 어쩌겠어요. 저는 분통이 터졌지만 이미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순 없었죠. 그리고 다시 1년이 조금 넘어 결국 세 번째 사업마저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진절머리를 내며 손녀를 데리고 아들을 떠났고 아들은 그렇게 돈도 자신의 가정도 전부 다 잃고 말았습니다. 민재야, 집으로 돌아와라.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엄마, 괜찮아요. 그냥 잠시만 절 내버려 두세요.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라는 우리의 말을 거절하고 부산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을 얻어 혼자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들은 크게 망가지더군요. 아내가 아들에게 반찬을 싸서 가지고 갈 때도, 우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 때도 아들은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허구한 날싸움을 해댔고 피해의식 또한 심해졌죠. 아버지, 저 합의금 좀 물어주세요. 엄마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합의금? 너 또 사람 때렸냐? 너 정말 내 인생을 스스로 이렇게 망가뜨릴 거야? 그럼 옆 테이블 놈들이 절 보면서 실실 비웃는데 그걸 가만 놔둬요. 저 합의금 못 물면 교도소 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버리실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너 언제까지 부모만 믿고 막무가내로 굴 거야? 네가 저지른 일은 이제 네가 책임져야지. 저는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그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아들은 아내에게 다시 연락을 했고, 소식을 들은 아내는 마음이 찢어지는 상처를 받으며 아들에게 돈을 보내줬죠. 그 이후로도 마음이 약한 아내는 저 몰래 몇 번이나 아들에게 합의금이며 생활비를 보내주더군요. 여보 정신 차려. 또 민재에게 돈을 줬어? 그건 오히려 민재를 망치는 길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이대로 감옥 가게 그냥 둬요. 어떻게 그래요? 아내가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더 이상 아들을 전처럼 도와줄 수 없게 됐습니다. 언제까지나 굳건할 줄 알았던 제 사업이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니 한순간에 망하고 말았거든요. 사업을 키우려는 욕심에 무리한 사업 확장을 도전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던 거죠. 다행히 사업체를 전부 정리해 빚은 남지 않았지만 10수년 동안 제 인생을 모두 바친 결과물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실감에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술만 마시던 저는 스트레스로 인한 당뇨까지 생겨 한동안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아들 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하던 아내는 제 간호까지 하며 매일같이 눈물로 하루를 지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내는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여보, 나 공장 구내식당에 취직했어요. 내가 한식조리사 자격증 있잖아.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면접을 보고 다녔어. 이제 내가 당신 책임질게. 평생 당신이 나랑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 많았잖아. 나도 이제 일할 수 있어. 저는 잠시 어안이 벙벙해 있다가 이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평생 집에서 살던 아내를 60이 넘은 나이에 일터로 내몬 것이 너무나 미안했고 제 자신이 너무 못나게 느껴졌거든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그런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나랑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내가 당신 책임질게. 나 요리 잘하고 좋아하는 거 당신도 알지. 우린 부부잖아. 힘들 땐 당신도 나에게 좀 기대. 그날 아내를 끌어안고 펑펑 울며 다짐했습니다. 얼른 건강을 회복해서 막노동을 하든 뭘 하든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부모가 걱정된 딸 은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아내를 쏙 빼닮은 착하고 다정한 딸이죠. 아빠, 몸은 좀 어떠세요? 당뇨는 식단이 정말 중요해요. 쌀은 제가 알려드린 것으로 바꾸셨죠? 그래, 바꿨단다. 은주야,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런데 네 엄마가 고생이 많아서 걱정이야. 하지만 아들은 사업이 망한 뒤로 집에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았어요.
아들은 연락도 없이 사라졌고 저도 그런 아들이 싫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일을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집에서 운동도 하고 병원도 다니며 점점 건강을 되찾아갔어요. 그때까지도 우리 부부에게 닥칠 불행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팔려 있었죠. 하지만 아내는 오래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 아내가 식당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 것이지요. 아내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는 트럭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자동차 바퀴에 다리가 깔리며 큰 부상을 입고 말았어요. 그 후 아내는 끝내 오른쪽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사업이 무너진 것처럼 아내는 한순간에 불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후 아내는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며 매일 울었고 텅 빈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잠들기를 반복했죠. 퇴원 후에는 식사마저 거부하는 아내에게 어떻게든 밥 한 숟갈이라도 떠먹이려고 애를 썼지만 아내의 우울증은 도통 나아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 은주는 그런 자기 엄마를 보며 펑펑 울었지만 어쩌다 한번 집에 온 아들은 퉁명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집안 꼴 아주 우습게 됐네. 그건 그렇고, 아버지, 집에 돈 좀 남은 거 없어요? 기가 찼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아껴줬던 엄마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도 아들은 위로 한마디 없이 그저 돈 이야기뿐이었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그만 아내 앞에서 아들의 뺨을 내려치고 말았죠. 뭐예요? 지금 치셨어요? 그래, 쳤다. 넌 매번 그딴 말로 부모 가슴을 후벼 파놓는데 이 정도 맞는 게 대수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짐승이라도 부모 자식은 알아본다는데 넌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은혜도 모르는 놈아. 쫄딱 망해서 돈이 없으니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때려요? 아들은 씩씩대며 집을 나갔고 아내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모두가 잠든 사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머리맡에 있던 진통제를 제가 잠든 사이에 몰래 다량으로 먹었던 거죠. 아내 옆엔 언제 썼는지 모를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읽을 새도 없이 주머니에 쑤셔 넣고 황급히 아내를 차에 태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한참 전에 숨이 멎은 뒤였어요. 저는 사망 선고를 받고 누워있는 아내 시신을 감싸 안으며 마치 비명을 지르듯 오열하고 말았죠. 여보, 이런 선택을 하는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런 몸으로 생을 연명해봤자 난 당신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짐일 뿐이야. 나의 두 아이, 민재와 은주를 잘 부탁해요. 은주는 워낙 바르고 똑똑해서 뭐든지 잘 해내겠지만 민재는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은 민재가 많이 미워도 마지막까지 민재를 포기하지 말아줘요. 그리고 우리 은주한테 엄마가 신경 못 써줘서 항상 미안했다고 전해줘요. 항상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저는 잔뜩 구겨진 아내의 편지를 꺼내 뒤늦게 읽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유서를 끌어안고 미친 사람처럼 울었어요. 부부는 서로 힘들 때 기대는 거라더니 아내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혼자서만 끌어안고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유서를 읽은 은주 역시 장례를 치르는 내내 밥도 안 먹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은주야, 다 아빠가 모자란 탓이다. 미안해. 아빠, 왜 엄마가 이런 선택을?
반면 아무리 전화해도 아들은 끝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내의 발인이 끝나고 난 후에야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오빠가 인간이야?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아들이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비쳐? 엄마가 그동안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뭐 안 오고 싶어서 안 왔어? 연락을 못 받았어. 몰랐다고. 엄한 놈들이랑 싸우다가 유치장에 갇혀 있었다고. 진짜 재수도 없었지. 그놈의 싸움질 때문에 아내의 장례식장에 못 왔다며 변명하더군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면 눈물이라도 보이는 게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 동생에게 화를 내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정말 사람 새끼도 아니다. 엄마가 끝까지 내 걱정만 하다가 갔는데 넌 어떻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냐? 엄마가 죽었어도 널 얼마나 기다렸겠어? 이런 널 보면 엄마가 저 세상으로 가지도 못했을 거다. 저 세상 가고 싶으니까 가족들 다 등지고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거죠. 오히려 엄마도 속으로 저한테 화가 났을 거예요. 마지막에 이딴 금수 같은 자식 보고 떠나서 뭐합니까? 저 같은 놈은 그저 얼굴 안 비치는 게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효도한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에 온 진짜 이유를 이야기하더군요. 그건 그렇고 아버지, 저 지금 합의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약골 같은 놈이 엄살을 부려서 저 돈 좀 크게 물어주게 생겼어요. 엄마 앞으로 들어둔 보험금 좀 두둑하게 나오죠. 저 많이 안 바라고 딱 절반만 주세요. 머리에 번개가 번쩍 들이친 것 같았습니다. 이 정신 나간 자식이 지금 뭐라는 걸까?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아들의 뺨을 냅다 후려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저는 2번, 3번 아들의 얼굴을 내려쳤습니다. 아들이 제 손목을 낚아챌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해서 때렸어요. 아버지라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만해요. 자, 봐라. 너 같은 놈도 자식이라고 끝까지 내 생각만 하다가 네 엄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이야. 그리고 아들에게 휴대폰을 던지듯 건네주며 울부짖었죠. 볼이 붉게 변한 채 씩씩대는 아들은 화가 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떠난 아내의 휴대폰이었어요. 그 안에는 아내가 생전에 카메라로 동영상을 녹화했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간다고 잠시 집을 비웠을 때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촬영한 모습이었죠. 민재야, 엄마야. 내 아버지와 은주는 워낙 똑부러지는 사람들이니 걱정 안 하고 떠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너는 마지막까지 내 마음에 걸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긴다. 민재야, 사실 넌 나와 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야. 넌 오래전 돌아가신 내 친오빠가 우리에게 남긴 아이란다. 많이 놀랐지? 난 평생 이 이야기를 너에게 해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자꾸만 스스로를 망치며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친아빠를 닮아가는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야. 사실 내 친아버지는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단다. 다만 오빠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몰랐던 거야. 나쁜 짓을 막아줄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더더욱 오빠를 말려줄 사람이 없었어. 하지만 넌 달라. 너에겐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있잖니. 어느새 눈이 커다래진 민재는 쉼없이 동공이 흔들리더군요. 미리 영상을 봤던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흘렸고
옆에 있던 은주 또한 민재처럼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내의 영상은 충격적인 고백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 그 작은 박스 안에서 낡은 담요에 쌓여 울고 있던 내 모습이. 그날 급하게 시장에서 아기 옷을 사와 옷을 갈아입히는데 네 몸이 얼마나 작고 부드러운지. 난 행여나 투박한 내 손짓에 네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손까지 벌벌 떨며 너에게 옷을 입혔어. 내 아버지는 내가 부러질까 무섭다며 처음엔 널 제대로 안지도 못했단다. 영상 속 아내는 그날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로 인해 부모가 되는 첫 기쁨을 얻었어. 난 너를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너에겐 항상 마음이 약해졌단다. 허망하게 저 세상으로 간 내 오빠가 생각나기도 했고 어린 시절 죽을 고비까지 넘긴 너를 보면 항상 마음이 너무 미어져서 차마 너한테 화 한 번 제대로 못 냈지. 혹시 그런 날 보면서 은주가 차별당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할까봐 난 항상 노심초사했어. 하지만 난 은주를 덜 사랑했던 게 아니야. 그저 민재, 네가 너무 아파서 내 마음이 항상 약해졌을 뿐이야.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통해 흘러나오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니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항상 내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제발, 이제 그만 방황하고 잘 살아줘.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아내의 영상이 끝나자 민재는 핸드폰을 쥔 채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그 순간 우리 가족에게 닥친 불행의 끝을 이제 곧 마주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불과 몇 분 걸리지 않았죠. 한동안 고요한 침묵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아들을 제외한 우리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민재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멍한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도 끝까지 너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지 못했던 엄마를 봐서라도 제발 네 인생을 망치는 짓거리 좀 그만해.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끝내 제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었죠. 내가 언제 키워달랬어요? 엄마가 선택한 엄마 인생일 뿐이에요. 뭐야? 너 정말 끝까지 이럴래? 너 정말로 이 아버지랑 인연을 끊고 싶은 게냐? 끊으면 그만이죠. 어차피 우리 피도 안 섞인 사이라면서. 그럴 거면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딴 소리를 마지막에 일부러 저한테 알려주면서 내 뒤통수를 치지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어쩌라고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이라도 할까요? 저는 아들의 차가운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재야, 너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겠니?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딴 영상 보여주면 제가 순식간에 새 사람이라도 될 줄 알았어요? 진짜 부모 노릇하고 싶은 거면 엄마 유산이나 얼른 주세요. 엄마 앞으로 나온 돈 안 주면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울분을 참지 못한 저는 탁자 위에 놓인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아들에게 던지며 소리쳤어요. 뭐? 소송? 너한테 줄 유산 같은 건 하나도 없어. 보험금,
보험금 같은 소리 안 해. 내가 차라리 그 돈을 땅에 내버릴지언정 절대 너한테 안 줄 거다. 넌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이 집에서 썩어져. 아버지, 진정하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은주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다 큰 사고라도 날까봐 저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아들은 날아오는 물건들을 피해 현관으로 도망갔고 은주는 그런 아들에게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부모님한테 끝까지 이럴 수 있어? 넌 앞으로 내 오빠도 아니야. 그렇게 살다가 어디 가서 죽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거지 같은 이놈의 집구석. 진짜 짜증나서 나도 2번 다시 안 와.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떠난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은주는 제게 다가와서 저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이후 아들은 정말 우리와의 왕래를 끊었습니다. 아들도 저도 더 이상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유언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상심한 마음을 도무지 풀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을 마음에 묻고 은주의 방문에 위로받으며 지내던 저는 아내의 첫 기일을 맞이했습니다. 딸 내외와 함께 제사를 준비하며 저는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렸죠. 아내가 떠난 후 처음 맞이하는 기일이라 마음이 무거웠지만 은주와 사위, 손주가 있어서 그나마 힘을 낼 수 있었지요. 다음 날 저는 홀로 아내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딸 내외는 주말에 따로 납골당을 찾기로 했거든요. 그곳에 도착해 아내의 유골함 옆에서 의외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작은 금반지였어요. 딱 봐도 아기 돌반지였죠. 반지를 들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반지 안쪽에 작은 글씨로 민재 첫돌 기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 반지가 생각나더군요. 그 반지는 아들의 첫돌 기념으로 아내와 제가 가진 돈을 털어 선물했던 것이었죠.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반지가 여기에 있지? 아내가 보관한 뒤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반지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들이 다녀갔다는 직감이 들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납골당 관리자에게 문의해보니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아, 기억나요. 몇 주 전 아드님이 어머님을 모신 납골당 위치를 물어보러 찾아오셨어요. 가족분이니까 알려드리긴 했는데 가족이 납골당 위치를 까먹었다는 게 참 황당해서 기억이 나네요. 그때 아드님 얼굴이 엄청 슬퍼 보였어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니까요.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던 아들에 대한 기억이 봇물 터지듯 제 머릿속을 채웠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갔던 아들이지만 자기 엄마를 참아 잊지 못했던 모양이더군요. 그동안 외면해왔던 아들에 대한 그리움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아들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말이죠. 다시 치고받고 싸우든 아들을 품으려 노력하든 이대로 아들과 헤어질 순 없다는 마음으로 저는 1년 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통이나 전화를 걸어도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다음 날 아들이 살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1년 사이 자취를 감췄더군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돈까지 써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제발 예전 아내의 오빠처럼 아들에게 불상사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있는 곳을 알아낸 저는 그만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있던 곳은 지방에 위치한 교도소였어요. 결국 폭력 사건으로 1년 6개월 형을 받은 상태더군요. 처음엔 너무 놀라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했지만 전 마음을 굳게 먹고 아들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면회를 거절했어요. 그래도 저는 끈질기게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딸은 그런 범죄자를 왜 자꾸 찾아가냐며 저를 나무랐지만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된 자식은 보지 않고 살 수 있어도 잘못된 자식은 부모로서 외면할 수 없는 법이야. 그놈이 그런데 갔더라도 어쩌겠니? 나도 그놈의 부모인걸. 드디어 7번의 면회 시도 끝에 아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한 아들은 살이 쑥 빠져 있었고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퍼석퍼석해 보였어요. 저는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재야, 오랜만이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눈을 피하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싫다는데 왜 자꾸 오세요? 우리 이제 안 보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널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나도 너한테 너무 화가 많이 났었어. 뭐, 이해해요. 제가 아버지랑 돌아가신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그런데 그걸 까맣게 잊고 다시 절 자식이라고 부르세요? 저한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면회도 이만하려고 만난 거예요. 아들의 가시돋친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조용히 챙겨간 물건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왜 또 딴짓 같은 소리 하세요? 그게 뭔데요? 이거 네가 우리 집에 왔던 날 입고 있던 베넷 저고리야. 내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았지. 예상치 못한 제 말에 순간 아들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저는 작고 낡은 베넷 저고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고민 많이 했다. 널 찾으려 했긴 했지만 막상 마주하려니 나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 그런데 자꾸만 서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구나. 내가 미쳤나 싶었는데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아기였던 그때처럼 네가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물론 나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난 그때 깨달았어. 난 여전히 네가 그립고 너가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는 사실을. 그리고 비로소 받아들였지. 난 널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죠.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민재야,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은 네 곁에 있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뭐든지 도와줄게.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라. 그 순간 고개를 숙인 아들의 얼굴 아래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너와 잠시 멀어졌어도 내가 여전히 너의 아버지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러니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해도 난 계속 여기 올 거야. 제 말에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떨구었습니다. 아들은 그 후 아무 말이 없었고 그렇게 우리의 면회는 끝났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아들을 찾아갔고 민재는 제게 오지 말라는 말을 포함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면회를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안부를 묻는 제 말에 간단히 대답할 뿐이었지만 저는 희망을 가지고 아들에게 늘 이런저런 말들을 늘어놓았죠. 그리고 아들의 나이가 39이 되던 해 드디어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날처럼 맑은 늦가을이었죠. 저는 교도소 앞을 서성이며 아들을 기다렸고 절 따라온 은주는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뭐가 기특한 일이라고. 여기까지 마중을 다 나와요? 너도 오빠가 걱정돼서 따라온 거 아니냐? 전 아빠 걱정이 돼서 같이 온 거죠. 예전에 그놈 하는 짓 못 보셨어요? 아니다. 네 오빠 그렇게 마음이 모진 놈이 못 돼. 저기 나오네. 민재야.
죄수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나온 아들은 저를 보고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달려가서 마른 어깨를 굳게 잡아주었어요. 민재야, 고생 많았다.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셨어요? 너 나오는 거 본다고 한 걸음에 달려왔지. 그리고 품에 꼭 품고 있었던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민재는 주춤하며 봉지를 받아들고 괜히 툴툴댔죠. 설마 두부요? 촌스럽게 요새 누가 출소하면서 두부를 먹어요. 생두부도 아니고 부친 두부라니. 너 예전부터 명절에 두부 부침을 제일 좋아했잖아. 기왕 먹을 거면 맛있고 뜨신 걸 먹어야지.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한마디 더 붙였죠. 흰 두부처럼 새하얗지 않아도 괜찮다. 부침 두부처럼 조금 걸리고 노릇노릇하더라도 세상에 맞는 네 자리를 찾아가면 되는 거야. 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저 같은 놈을 누가 필요로 한다고요? 세상에서 널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나야. 저는 엄마랑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불효자예요. 친자식도 아닌 저를 두 번 은혜를 저버린 짐승 새끼라고요. 내가 돌아오지 않는 게 내 가슴에 대못을 한 번 더 박는 일이다. 누가 뭐래도 넌 내 아들이야. 나랑 내 엄마는 단 한 번도 널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결국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엄마, 엄마 하고 부르짖었고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은주도 어느새 몸을 돌리고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민재는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드디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아들이 교도소에서 나온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건물에서 경비 일을 하며 쉬는 날에는 집 앞 텃밭을 가꾸는 소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택시 회사에 취직하여 기사로 일하고 있죠. 민재는 아내의 납골당에 두었던 금반지를 다시 가지고 돌아와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챙길 거 왜 그땐 거기 두고 갔었냐고 물으니 민재는 머리를 극적이며 이러더군요. 예전에 엄마가 저한테 몰래 돈 좀 쪼달리면 이거라도 팔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때 눈이 돌아 있었던 저도 차마 그것만큼은 팔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에게 그것마저 내어준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돼서요. 근데 절 위해 헌신해준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저 같은 놈은 감히 엄마의 마음을 평생 간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드리러 갔다가 그걸 두고 갔던 거예요. 물론 지금 역시 제가 엄마 아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음은 간직해 두려고요.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겨우 참으며 아들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때 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엄마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민재야, 엄마가 하늘에서 널 자랑스러워할 거야. 두 분이 없었다면 전 지금 제 친아버지처럼 차디찬 바닥에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저 정말로 더 이상 두 분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바르게 살게요. 아들은 자신이 뱉은 말처럼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었답니다. 요즘 민재는 이혼한 전 며느리에게 조금씩이나마 돈을 보내고 있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와서 왜 이러냐고 거절했지만 아들은 언젠가 만나게 될 내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진심으로 사과하더군요. 은주는 아직 자신의 오빠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내의 기일에 서툴게 전을 붙이던 민재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더군요. 비록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말이에요. 오빠, 버섯전은 뜨거운 불에서 빨리 뒤집어야 맛있지.
더 빨리빨리 안 움직이면 다 탄다고. 비록 아내는 더 이상 제 곁에 없지만 저는 지금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과 착한 딸 내외 덕분에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변해갈 아들 옆에서 부모로서 지켜보고 응원해줄 생각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다시 아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선다면 저는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라도 다시 아들을 바른 길로 돌려놓을 겁니다. 이 사연을 통해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우리의 근황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걱정 말라고 우리 아들이 비로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편히 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기쁜 일도 많지만 때로는 정말 힘들고 슬픈 일도 많죠. 이 세상 자식을 가진 모든 부모님들에게 응원하는 마음을 바치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